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얏 133회 11계단 북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목소리 완전 똑같죠? 오늘 133회 11계단 북콘서트 특집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뭐 했는지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다음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로운 국가 수립에 관심 많은 남자 깡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덕이 많은 덕실입니다. 김도희는 요즘에 태권 배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옷을 네. 어디서 그런 걸 삽니까, 저거? 네네. 직접 만든 거예요? 구입한 거예요? 네, 알 거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옷이 저도 한복 느낌이 좀 나셔가지고. 그죠? 아까 올 때는 코트를 입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평범하게 입고 왔나 보다 했더니 조금 전에 코트를 벗었거든요. 그랬더니 저게 뭐야? 그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모를 테니까 그 이름이 있나요? 개량 한복인 거야? 아니면은 뭐 그 스님들이 입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산에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돌을 닦다 왔습니다. 농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디 갔다 왔던 것 같은데? 맞네? 네네. 정말 다녀와가지고, 네. 아주 멀리 혹독하게 수련시키는 곳에 있다 왔어요. 멀리 다녀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멀리 다녀왔어요. 네. 탈출할 뻔했어요, 이따가. 나중에 그 얘기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계단 북콘서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이 많이 추웠죠?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아마 오랫동안 줄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장소의 어떤 특성상 그게 좀 불가능해가지고 밖에서 고생 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순서부터 바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길진 않아요. 한 2시간 반 정도 안에 우리가 모든 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됩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 1부와 2부 사이에는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쉴 거예요. 1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성장이나 아니면 변화를 위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메인이 될 것 같은데 책 11계단 안에서 11개의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걸로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패널들이 각각 하나씩을 준비해 왔어요. 사전에 얘기는 전혀 안 했고, 그래서 그걸로 즉석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휴식을 한 다음에 2부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2부에서는 주제 세 번째죠. 작가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이 나온 다음에 리뷰들을 거의 검색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리뷰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진짜. 근데 또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도대체 왜 쓰여졌고 결론이 얘기하는 게 뭔가. 읽어오셨죠? 그 거의 최초일 것 같은데 읽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협박한 방송인 것 같은데, 그래서 11번째 계단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저희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어저께까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받고 끝나게 될 겁니다. 바로 해보죠. 뭐 특별히 말씀하실 거 없죠? 바로 해보겠습니다. 1부 주제 1 내 인생의 계단. 한번 여쭤보려고요. 뭐 책 자체는 다 이미 읽어오셨을 것 같은데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장 그리고 지혜에 대한 책이다라고 서문에 아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인류에서 중요한 고전들이 있는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책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한 명의 구체적인 개인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책 속의 화자, 그렇죠. 주인공이 최 사장 본인입니까? 매우 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거 너무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겠습니까? 네. 소설을 하나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그 그렇죠. 생각도 살짝 했었는데 어쨌든 깡쌤이 본인이다. 그렇죠. 깡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좀 일부러 좀 일반화시키고 추상적인 인물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는 최 사장이라는 그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읽으면서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돼.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에 막 내가 그 같은 자리를 뱅뱅 표류하고 있는데 그걸 멈추게 한 외부의 힘이 있었어요. 외부에서부터 불어오던 바람이 누구한테나 있지 않았습니까? 7살 때도 있고 뭐 11살 때도 있고 그 처음에 그 설레임 그런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인물로 그리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상황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생활, 대학 생활, 군대 생활 하는 그렇죠. 것들이랑 아주 잘 이렇게 엮여 있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장치였어요. 자기를 좀 투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믿거나. 야, 이렇게 호응이 없을 줄이야. 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믿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믿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이건 짧게 할 겁니다. 주제 1번은 짧게. 1부 자신의 인생에서의 계단, 내 성장에 있어서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죠. 책도 좋고 영화도 좋고 아니면 운명적인 만남 같은 것도 괜찮고. 각각 뭐가 있었습니까? 독실이부터 물어볼까요? 독실이가 굉장히 요즘에 부티나게 왜 이렇게 부티나게 입고 왔어?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럼요. 저는 했고요.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오전 오후쯤에 이렇게 좀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10중 8구 결혼식을 다녀왔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를 봐봤습니다. 결혼식 사회? 네네. 오. 네. 어떤 분이 막 신랑 신부한테 질문했습니다. 정말? 아니 농담이죠. 그래요? 방금 어떤 분께서 말 너무 많이 해 이렇게. 사회 때 혹시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특별한 거 없었어? 잘 했어요, 그죠? 저는 이제 결혼식 이 얘기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두 문장으로 해주세요. 우리 길게 듣고 싶진 않아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시키는 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결혼식이. 그래서 전 좀 속상했어요. 정말 친한 친구기 때문에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내가 좀 더 이벤트를 했었어야 됐나? 뭐 팔굽혀펴기도 시키고 뭐 만세도 시키고 했었어야 됐나 했는데 그래도 이거 혹시 방송에 나간다면 사랑하는 명선이 결혼을 너무나 축하합니다. 아마 이 박수 치는 부분부터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계단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별로 계단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계기가 딱 터지고 뭔가 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장을 전혀 안 했다라고 하면은 처음엔 난 성장을 안 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성장을 하긴 했는데 어렸을 때도 이 모습 그대로였다. 그렇죠. 피부 나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뭐 이게 아부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진짜로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전 지대넓이하시라고 하는 걸 하면서 같이 우리 4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저 표정 봐봐.
책으로 얘기하자면 지대열배 1권을 보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빗면 천천히 이제 오르는 거 연속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계단형이 아니라 이제 기하학적으로 묘사하면 사선. 그렇죠, 사선으로. 점진적인 어떤 성장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 육체적인 거나 정신적으로. 네. 그게 중간에 확확 바뀌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 뜻이시죠? 그렇죠. 네. 계단은 없었던 것 같아요. 빗면으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개인마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나 컨텐츠를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생각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따가 혹시 제가 이제 준비한 파트를 하면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고민 중에 할지 말지 준비해온 건 있는데 최대장님도 아까 얘기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냥 해버린다며 오늘. 그렇죠. 그럼 나도 뭐 마음대로 하지 그럽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한 건 지대널비아시라고 하는 이제 컨텐츠 방송을 송출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이거 말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초반부에 되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하지조차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면서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동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독실이가 했었던 그 방송을 들을 때랑 지금 들었을 때랑 되게 점진적으로 얘가 유해해졌어. 모난 것도 좀 없어지고 얘가 좀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성장 곡선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별로 성장을 못했다는 느낌? 계속 돌고 있다. 예. 근데 살면서 그런 어떤 사건이나 계기 같은 건 없었고. 계기를 저도 불연속적이었던 계기들이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20대 초중반까지 제가 되게 우울하고 소심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네, 수없이 많이 얘기했죠. 굉장히 좀 위축돼 있었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성격이 변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물론 군대 경험도 분명히 도움이 됐었는데 그거 말고 제가 우연하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책이나 영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지나가는 말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우연히 그것도 술자리에서 우리 선배님 한 분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예요.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한때. 근거 없는 자신감. 이제 근자감 얘기가 우연히 술자리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야 근자감이 진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다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건 그건 자신감이 아니지. 당연한 거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그게 진짜 자신감이다 하면서 이제 깔깔거리고 웃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거에 되게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나는 뭔가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갖춘 게 없어서 새로운 도전하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그 한마디가 뭐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쌓이면서 내가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좀 과감하게 준비해도 되는구나, 도전해도 되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주저주저하고 이랬던 게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그 이후로. 그래서 과감한 도전 많이 하고 이거저거 하다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꼭 어떤 정신적 깨달음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어차피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그렇죠. 여기까지 왔다는 게 그 의미였군요. 왔는데 지금 다시 조금 소심해지고 있어요. 슬픈 얘기 잘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김도희는 뭐 그런 거 있었습니까? 사실 이 주제 1은 그냥 간단하게 저희 도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라서 김도희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자신의 삶을 좀 크게 바꿨다거나 그런 게 있었나? 네, 저도 어제 저희 잠깐 패널들이 얘기하면서 느꼈었던 게 최 사장님이 책 제목을 11계단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가 다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최 사장님은 어쨌든 자기가 지금 나이까지 살아온 거를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근데 독실님은 똑같은 과정인데 그런 큰 기복 없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빗면을 오르는 것처럼 계속 오르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대요. 근데 저는 인생에 대해서 항상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스타를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화면에 이제 맵을 띄우고 지도 그 어둠에 이런 뭔가 공간이 저한테 펼쳐져 있으면 저는 마치 제가 오버로드가 돼가지고
그 어둠의 지역을 그냥 제가 걸어가면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사람들한테 내 인생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거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저 책을 보면서 아,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갖는 그림, 이미지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언제쯤 처음에 그 어둠의 공간에서 뭔가 길을 걸어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각을 했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 고2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방송에서는 제가 계룡산으로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그거였었고, 그게 이제 20대 20살쯤이었었거든요. 계룡산에 들어갔었던 게. 근데 그 이전에 처음에 명상을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정말? 네네. 굉장히 빠르네. 네. 근데 수학 시간에 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 이전까지 항상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학창 시절 별명도 이제 레기 이런 것처럼 삶에 대한 어떤 의욕도 없고 되게 무기력한 레기 깜짝 놀랐어. 저도 애기라고 그런 줄 알고 애기라고 그런 줄 알고 이 자식이 거짓말까지 안 해? 막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자기 입으로 어떻게 내 별명이 애기였다라고 하시고 네네네. 레기라는 거죠. 쓰레기. 쓰레기. 학창 시절 별명이 이제 쓰레기였으니까 정말 그럴 정도로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아이였는데 그때 명상을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내 삶에 어떤 출구가 있다. 뭔가 이 힘든 일들을 내가 뭔가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자각을 했던 첫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고2 때 혼자서 그걸 찾아가기 힘들잖아. 어떻게? 네,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정보를 탐색해가지고 계획을 짜면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성향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땠냐면은 또 이제 하굣길에 이제 학교에서 퇴근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퇴근이요? 네네. 야자가 퇴근. 없어서 보통 2시, 3시면 끝내줘서 이제 가방을 메고 퇴근을 하는데 그때 진짜 무기력하게 숨만 쉬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동네 벽에 이렇게 광고가 붙였는데 명상 막 그래서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해드립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걸 봤는데 처음으로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서 저거다. 그래서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걸 본 사람이 있는구나. 네네. 그렇군요. 나야, 원래 나. 전단지를 2만 장을 뿌리면 1장 정도의 연락이 온대요. 네네. 아, 그래? 네, 네, 그 제가 2만 장 봤어요. 중에 1명 정도. 네. 그때 저의 오버로드가 처음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인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이미지가 계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김도인 얘기는 다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독실이는 빗면형. 그다음에 깡쌤은 원형. 그다음에 김도인은 어떤 오버로드형. 뭔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네네. 갑자기 궁금한데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나요? 저희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네, 제게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기본적인 기대해봅니다. 계산이야. 그 오버로드형이라고 하면 그 전문 용어로 그 전장의 안개 그거를 이제 전장의 지우면서 안개요? 가는 거잖아요. 질문 시작하지 네, 마. 포고부어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목표나 뭐 되고 싶은 게 없고, 정말 그냥 어둠 공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늘. 뭔가 정해져 있는 거를 찾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한테 가려져 있는 것들을 조금씩 넓혀간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느낌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면 미네랄을 뭔가 캘 수 있겠다, 이런 거. 한번 여쭤봅시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좀 갖고 계세요? 이게 어떤 모든 미디어를 통틀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게 거의 우리가 처음일 것 같은데.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그래요? 3번. 네. 자기 삶의 이미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단형이다. 계단이지. 계단이다. 이렇게 조금 읽으면 뭐하러 왔어? 이야. 알겠습니다. 한 10명 된 것 같아요, 10명. 슬프네요. 저처럼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제자리인 것 같다. 오. 이게 더 많네?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 냅시다, 같이. 네. 독실이 거부터 해볼까, 독실이? 독실이 진짜요? 빗면형.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이것도 꽤 최소한만 많네. 이기면 됐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것도 한 20-30명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버로드형이다. 인생은 오버로드형이지. 이야, 이거 네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결국에는 제일 신기한 사람을 구경하러 왔네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구나. 네네.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제 책 소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듯 가볍게. 네. 눈물 나는구만. 알겠어요. 그래. 청취자분들은 소리로만 들으셨으니까 모르셨을 것 같은데 계단형이 제일 적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적으셔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참 좋을 텐데 좀 쌍방향이지 않은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질문으로 내 인생은 28각형 정도다. 그죠. 뭐 이런 복잡한 도형이 있으시면 주제 2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메인이 바로 이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북콘서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책 나를 흔들어 키운 불필요한 지식들 11계단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그래서 각자 나는 요게 좀 마음에 들었다 아니면 이걸로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볼 텐데 아까 깡쌤이 여기 와서 얘기해 줬던 게 첫 번째 계단 맞나요? 예. 그래서 깡쌤부터 한번 첫 번째 계단이 왜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최 사장님이 방송 이제 준비할 때 이번 북콘서트 준비하는데 저희들한테 거의 협박 수준으로 꼭 다 읽어라. 넌 명저다. 굉장히 잘 썼다 이 책은 진짜. 사실입니다. 이제 단단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이 책을 탐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문장부터 꽂혔어요. 저는 이 책의 첫 문장부터. 첫 문장이요? 예. 예. 가장 인상 깊었던 계단이 첫 번째 계단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첫 문장이 거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첫 문장이 뭐냐면요. 최 사장님께서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최 사장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전형적으로 조금 모자란 학생이었다. 아, 그거요? 나는 여러 가지를 어떤 걸 잘 썼길래 했더니 그게 바로 계속 들어봅시다. 아, 굉장히 좀 진솔하고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사실은 농담이고요. 제가 첫 번째 계단 선택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도 방송에서 가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최 사장님이랑 정말 우연치 않게 똑같은 경험 같은 걸 했어요. 심지어 책도 똑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최 사장님 같은 경우에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처음으로 목도했을 때를 말이다. 견고하던 세계에 균열이 생기고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꿔야만 했던 시점을. 그래서 이 책 속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때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로 묘사가 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고3을 올라가는 바로 직전에. 보통 아이들 같으면 이제 그때쯤 온갖 공부를 안 하다가도 스트레스와 압박이 시달려서 입시에 대한 이제 뭔가 비전을 세울 때쯤에 최 사장님은 입시왕 같은 것도 듣고 할 일 없이 방 안에 누워 있다가 우연히 재화벌이라는 책, 이게 누님 책이었나 봐요 원래는. 내 방엔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누나 방에 가가지고 책을 선택했던 거지. 왜 근데 갑자기 그냥 책을 읽고 싶어진 건가요? 하도 할 일이 없어서. 그 겨울방학이었는데 진짜로 이게 깡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이 갑자기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고3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되니까. 그렇죠.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같이 안 노는 거야. 그래서 혼자 집에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심심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TV가 5시 반에 했어요. 지금처럼 케이블 TV가 있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맞다. 그래서 계속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때 이제 계기가 됐지. 정말 할 일 없이 누워 있다가 책을 한 권 우연히 잡았는데 그 책을 읽고 최 사장님도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나의 무기력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내 영혼의 골방엔 깊은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는데 저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도 진짜 똑같은 경험을 했고 저도 고등학교 저는 1학년 때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 예비 소집일 날 고등학교 입학해서 예비 소집일 날 딱 같은 중학교 출신들이 아무도 없고 주변에는 남자 고등학교였거든요. 이제 정글 아닙니까 남고의 세계는
남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이 진짜 미친 듯이 싸웁니다. 네. 그러지 않나? 서열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교통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한번. 여고 안 와보셨죠? 여고도 싸웁니까? 여고는 의자를 날려요. 네네. 자기 얘기 말고요. 보편적인 여고를 얘기하라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때 아무 친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이 저도 재화벌이었는데,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저도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어서 제가 챕터 1 첫 번째 계단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거의 다 읽어오셨을 텐데 혹시 죄화벌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원전으로 다? 많이 읽으셨네요. 네. 왜냐면은 되게 두껍지 않나요? 제 기억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안 읽어요. 왜냐면 입시에 안 나오잖아. 한국 문학만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 지금의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죄화벌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래서 거의 안 읽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혹시 최 사장님 책 읽고 읽었나요? 아니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소설 줄거리 내용 이제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19세기 말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 그때 당시 이제 러시아 상황이 이제 자본주의가 막 도입해서 사람들이 약간 이제 황금 만능주의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서 쾌락주의적인 기독교적인 도덕이 몰락하고 쾌락주의적인 것들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던 시기죠. 그래서 시민들의 삶은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막 있는데 정치적인 어떤 질서나 이런 건 개판인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주인공 이름이 라스콜리니코프. 그렇죠. 라스콜리니코프. 굉장히 길면서도 너무 저는 아직도 이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라스콜리니코프. 방금 잊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았다가 지금 이 순간 잠깐 잊었던 거죠. 그래서 애칭이 로자죠. 로자. 로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명문대 법대생입니다. 한 대학교 소설 속 나이가 한 3학년, 4학년쯤 됐나? 23살인가로 나오지 않나요? 그 정도에. 그쯤 나오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취직 준비 이런 걸 하는 애가 아니라 당시 사회 부조리에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느끼는 친구예요. 그래서 영웅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 사회의 부조리들을 다 청산하고 씻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좀 일종의 작은 영웅주의 같은 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이상이나 어떤 사회의 궁극적인 선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이나 법률, 관습에 위배되는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로자, 명문대 법대생 로자가 동네 악덕 사채업자죠. 사채업자 할머니, 그것도 소설 속에서 이제 전당포 업자로 나오는데 이 할머니를 살해하는 장면이 묘사가 되죠. 왜 죽이냐면 이 할머니가 자기 탐욕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코지만 하는 버러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자가. 그래서 이 버러지를 내가 이 사회에서 제거하는 게 오히려 사회의 어떤 이상을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끼로 내려쳐서 죽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 이 어떤 버러지 같은 타인의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존재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그 죄화벌 소설 일부 내용입니다. 전체가 6부 정도인데 죄화벌이라는 소설이 사실 너무 길고 되게 복잡해요.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는 정말 큰 작품, 대작인데 혹시 이걸 다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이 앞에 1부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부 정도는 그냥 그래도 읽을만 하고 약간 심리적인 스릴러 같은 느낌도 좀 나죠. 추리물 같은 느낌도 나고 이 로자, 대학생 로자가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 과정의 심리 묘사나 이런 게 진짜 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로자가 이렇게 영웅주의에 빠져서 이 사채업자 할머니를 죽인 다음에 이제 그 뒷이야기는 조금 이제 지루해. 약간 지루하죠. 지루하긴 한데 핵심은 이겁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로자가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실천했는데 이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소냐라는 굉장히 좀 순수하고 소박한 소녀를 만나게 됐죠. 이 소냐는 영웅주의에 빠져있던 어떤 로자랑은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직업은 이제 소설 속에서는 몸 파는 여인, 창녀, 매춘부로 나오는데 이 사연이 있어요. 소냐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인데 의붓 엄마가 들어오지 않았던가요? 제 기억에. 예. 근데 어머님이 막 학대도 하는데 엄마가 또 아파. 동생들도 의붓 동생들인데 걔네들도 막 아프고 집도 되게 찢어지고 가난하니까 이 소냐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매춘하는 직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로자, 약간 중이병에 걸려 있는 것 같이 행동하던 대학생 로자가 이 소냐라는 소녀를 만나서 천천히 변해가는, 그리고 이제 궁극에 가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작품, 이런 얘기였는데요. 제가 이 죄와 권리라는 소설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를 지금 다시 와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대로 이 책을 읽은 게 20년쯤 됐나요? 제가 고1 때니까. 20년? 예, 근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당시 이 책을 읽고 충격을 이렇게 받았지? 이거를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종의 사회 부조리? 혹은 우리 인생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린 시절 자라나오면서 어떤 기성세대의 질서를 사회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들 받아들여야 되고 학교 가서 열심히 뭐 배우고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성사회의 질서나 가치관, 세계관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저도 중학교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엄마가 학원 보내주는 거 다 다니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던 착한 약간 말괄량이 기질만 조금 있었던 소심한 어린아이였다면 이 책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어른들의 세계가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으면서 또 불쌍한지 이런 모습들을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 사회의 어떤 타락이나 혼란,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어떤 탐욕적인 모습이나 위선적인 모습이나 좀 무능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렇게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최 사장님도 혹시 그런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때 당시에? 비슷했죠. 왜냐하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 질서, 법, 사회 규칙, 도덕 이런 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떤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거를 거부하고 자신이 입법자가 돼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사실 그때 놀랐지. 그래서 그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자라는 대학생 그 실제로 인물에 감정이입해서 읽으면은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성 질서나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찌들어 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거의 사이코 수준의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자기 정당화를 계속하고 심지어 그걸 실천에 옮겨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믿어왔던 세계라는 게 꼭 그렇게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이런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굉장히 부조리로 가득 차 있고 이런 부조리들을 청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죽창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부조리라고 해야 될 만한 거? 이게 꼭 사회 부조리만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어떤 전반적인 부조리함? 을 갖다가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의식이 하나 생긴 거죠. 이 부조리한 인생.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저도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찾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많이 빠져들었던 게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 책들 있지 않습니까? 알베르트 까미, 프란츠 카프카,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 책 보면 또 비슷비슷한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좀 부조리한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막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데 사회가 부조리하죠. 그리고 문제도 많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과 어떤 착취의 대상이 되고 반면에 부도덕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부를 획득하기도 하고
권력을 잡기도 하고. 로자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로자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 하면 그 사회에서의 어떤 법규나 질서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렇죠. 영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 영웅이란 건 도대체 뭐냐면은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범인, 보통의 사람과 영웅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로자가 생각하기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해. 법과 질서를 극복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영웅이 있다는 거죠. 그 영웅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법과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게 허락된 사람,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그 영웅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렇죠. 살인을 통해서 그 버러지 같은 그 개인을 그냥 죽이면 다수의 선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로자가 생각했던 문제 해결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나 막 죽이고 이래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의 비범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궁극적인 이념적인 목표나 이상향을 위해서는 가끔은 기존 관습이나 도덕에 어긋나는 좀 비도덕적인 방법론을 택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부도덕하고 질서를 어긴 그 행동으로 사람들이 비난하겠지만 다음 세대가 되면 그 비난하던 대중들이 그를 칭송하게 된다. 그렇죠. 라는 거예요. 혁명가들은 항상 범죄자의 가능성이 있다.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창 깡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로? 젊었을 때 경찰 그렇게 불러주세요. 생각했어요. 잠재적 범죄 위험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굉장히 매력적인 논리죠. 특히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 작금의 현실도 스멀스멀 뭐 탄핵 이런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기어 나온다는 말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다시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모습도 보니까 현실을 보면은 너무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저 사람들이 법과 뭐 이런 걸 예세우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가 보기엔 쓰레기들이고 이걸 뒤엎고 싶은데 힘은 모자라고 저들은 온갖 비도덕적인 행위를 다 하는데 우린 맨날 당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충분히 로자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사장님도 그때 당시는 로자의 감정이입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었죠. 깡쌤처럼 지금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옛날에 뭐 젊을 때 그냥 철없을 때 잠깐 그런 생각했다라는 거죠. 일단 깡쌤께서는 어떤 그 잠재적 범죄 차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영웅적인 것, 그 어떤 법규나 질서,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사실 도스토예프스키 저자는 이런 어떤 영웅주의를 사실은 소설 속에서는 약간 이제 거부가 되죠. 마지막에는 이제 교화되기도 하고. 예, 교화되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대안적인 삶의 모습을 그 가장 좀 비천한 데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소냐라는 여인. 매춘 행위를 하고 있고 가난과 뭐 이런 불우한 가정 생활 속에 찌어들어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껴안고 자기 희생과 헌신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하려는 이게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청년이라 그런지 아직도 로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냐의 행동, 자기를 희생해서 타자를 돕는다는 그 행동은 소심해 보이잖아. 그걸 뭘 사회를 바꾸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는 있겠지. 하지만 실제 사회 부조리나 사회 문제점을 극복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독실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로자의 문제 해결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단연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고 됐다는 건 약간 이제 빗면의 중간까지 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발음이 이거라면서요. 예? 성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성인이라고 해야 된다고. 세인트? 네네. 그분들을 보면 이걸 A를 지지한 분들도 있고 B를 지지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소냐의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너무 비상식적이면 뭐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이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뭔가 행동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해서 방송 끝나고 저랑 같이 가죠.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김도희는요?
로자의 방식은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한 개인을 보더라도 자기 습관을 바꾸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희가 작심삼일이다라는 말처럼 내가 그냥 살면서 가져왔던 습관인데도 그걸 변화시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부정의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도 굳이 지금 한국 현실을 대입시켜서 보자면 그건 우리가 이제 약속했던 정의나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했던 규칙, 법에 대해서 똑같이 따라왔는데 생겼던 부작용이 아니고 그걸 어겨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을 뭔가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규칙이나 법을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서는 굉장히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노력이나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저렇게 누가 봐도 그냥 천벌을 받아도 당연한 죄인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왜 저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아라는 그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살아가고 싶은 세상을 그릴 때 그곳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은 너무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한 개인이 나는 저게 부정의해서 이렇게 뭔가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들 처벌해도 된다고 생각해 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게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세상을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밑에 깔려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어떤 사회적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걸 해결할 때는 노력의 여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되잖아? 라는 거는 상대방과 다를 바 없는 방식이라고 봐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 어떤 사회의 절차, 민주적 방식, 사회적인 법규를 준수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어떤 기득권이나 권력이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본이나 미디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그걸 방해할 거고 그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동안 지금도 어떤 한계에 서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빠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두테르테 이런 한국 사회에 요즘 최 사장님이 두테르테에 꽂혀 있다고. 예. 매력적이더라고요. 정말 예. 근데 좌우 중도잖아요. 뭐요? 그죠? 그렇죠. 깡쌤이 좌, 그죠? 김도인이 우. 근데 항상 최 사장님은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질문 던지면서 본인의 입장은 안 밝혀요. 예전엔 좌였으나까지만 얘기했거든요. 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요? 네. 저도 잡혀가긴 싫다. 소냐의 방법이었죠. 어떤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어떤 하나의 울림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도덕성을 전파하는 그런 거를 삶의 모범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표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오셔서.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답답해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할 이야기 많기 때문에 소설 죄와벌이라는 게 챕터 1장에 딱 있었고 첫 권이었다는 게 일단 저랑 너무 공감이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최 사장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소설책 한 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들이 탁탁 달라지는 계기들이 몇 번 있었죠. 다시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렇긴 한데 정신적 성숙이라는 게 되게 우연한 계기로 하여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계단이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계단은 떨어지는 계단도 있겠죠. 그렇죠? 탔더니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좀 우연한 계기에서 이런 정신적 성숙의 계기들이 있다는 게 참 의미 있던 이야기였고 저는 하여튼 20년 전 생각을 다시 다시 돌이켜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게 읽은 그런 첫 번째 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깡승께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 계단, 문학이었던 계단, 죄와벌에 대한 얘기를 좀 가끔씩 해봤고 두 번째로 독실이는 어떤 게 좀 마음에 왔어요?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 사실 두 번째 계단이 이제 기독교고 다섯 번째 계단이 과학이잖아요. 그렇지요. 두 계단을. 이 두 개가 제 안에서는 독립적으로 자랐어요. 당연히 모두가 그러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문화를 흡수하고 그리고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가능해요.
내부에서 모순 없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일단 아이솔레이션 시켜놓는 거예요. 이게 파티션 구분. 따로. 맞지. 이건 C 드라이브고 이건 D 드라이브예요. 따로 이렇게 정보들을 쌓아가다가 누구나 필연적으로 그렇게 충돌한 시기가 와요. 그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뭐 청소년기에는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고 혹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대학을 가는 순간 그리고 만약에 그 대학이 저처럼 좀 이렇게 연구 중심 대학, 과학 중심 대학이라면 이제 교수님들이 대놓고 말하기도 해요. 너네 지금 니네 과학 한다는 애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 정말? 그럼요. 네, 있어요. 충돌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 충돌을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이제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두 개의 충돌을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치열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적인 것들이. 그냥 CD 드라이브를 계속 이렇게 떼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파티션을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뜬금없이 저는 제목만 봐도 이 최사장 잘 걸렸다 싶은 7번째 계단 공산당 선언을. 공산당 선언. 이런 얘기를 쓰다니. 잘 걸렸다, 최 사장. 이렇게 하고 읽어봤어요. 저는 몰랐으니까 예전에 최 사장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인생에 3가지 책을 꼽는다면 신약성서가 하나 그 성경이 하나 있었고 공산당 선언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우파니샤드.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당 선언이 뭔지 몰랐고,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보지 않았고 대충 내용이 뭔지만 알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읽어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별거 없네.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이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최 사장님의 그 색깔이 굉장히 붉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송에서 공산당 선언이라든가 혹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칼포퍼 편에서는 칼포퍼가 또 이제 마르크스를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발전하는 과정이 있고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증 불가능하므로 과학이 아니다. 근데 제가 했었던 에피소드를 광고하는 것 같지만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 그게 틀렸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적 방법론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했던 거였고, 근데 저는 읽으면서 공감이 갔고 옛날에 제가 대학교 초반에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전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모르고 그때 마르크스라는 거를 막스라고 썼어요. 그죠? 막스. 말금할 때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사람 이름을 왜 저렇게 그 리을 기억을 붙여놓지? 라고 했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되게 염세적이었거든요. 세상은 언제나 역사가 돈을 가진 자 쪽으로 권력이 옮겨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나름대로 봤던 세상은. 그래서 독실이가 염세적이었다고? 저 염세적이죠. 전 지금도 염세적입니다. 염세를 못 본 거 아니에요? 드라이브가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CD, E 드라이브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이제 과잉 생산이 없던 시절에야 뭐 이게 같이 나눠 갖고 하다가 이제 과잉 생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뭐 추장이 됐든 족장이 됐든 그 사람이 부를 독점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생겨나죠. 권력이 있는 주체는 따로 있고 돈이 많은 주체가 이제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내가 더 많은데 권력은 왜 니네가 가지고 있어라고 뒤집어 엎은 게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린 제가 생각할 때는 러프하게 그게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은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권력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월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였냐면 지금은 돈 가진 자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쭉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건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 더 넘어가서 한 걸음을 더, 한 계단을 더 올라가서 마르크스는 그렇지 않을 거다. 이제 내용을 보면 프롤레타리아가 결국에는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도 만들 거고 서로 이야기를 하겠지. 야, 노동은 우리가 하는데 왜 쟤네들이 더 많은 자본을 가져가고 우리한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지속 가능할 정도의 재화만 주지? 그리고 뒤집어 엎자라는 혁명이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공산당 혁명의 이제 1장의 내용이죠. 내용을 요약하라고 해갖고. 네. 제가 이해한 거는 그거였는데 저는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도 되게 염세적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냥 그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최 사장님이 화가 나서 누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는 그래 넌 변했다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예. 책 속에 누님과 동생의 대화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 사장님이 한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화가 많아졌다. 어설픈 것들, 비현실인 것들에 진절머리가 났고 그런 것들에 불같이 화를 냈다. 화를 낸 다음 날이면 위경련에 시달렸다. 요즘도 가끔 위경련 있지 않아요? 요즘 많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장난이었는데. 누나는 그걸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분을 삭히며 말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누나가 대답했다. 그래, 사람들은 변하지 않지. 그런데 우리 동생은 그동안 많이 변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아. 아우. 근데 저는 어디에 딱 왔냐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고 사람이 불완전한 거에 되게 집중을 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 파트를 읽으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사람은 신뢰할 수 없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냥 누구나 다 할 만한 말인데 그게 되게 꽂혔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예상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마르크스가 맞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자본이 권력을 가지면 그대로 끝까지 갈 것 같은 느낌? 속상한 느낌?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 몇 가지 예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있어서 안 되는 거, 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도 아니고 90년대도 아니고 심지어 2016년에 대한민국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요 그냥 어이가 없죠. 진짜로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외국에 그런 인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방송이 안 나가죠? 깜짝 놀랐어요. 잘라주실 거죠? 아니 이거는 강조돼서 나가요. 에코 효과 넣고 막 이렇게요? 모 나라에 M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를 들면 뭔 나라인지 지금 생각 안 하고 한 말이에요. M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역시나 개발도상국은 저렇구나. 후진국들은 저래라고 했을 만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2016년에 있었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집중하는 것들 좀 얘기하자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럼 10만 년 정도에 한 건 정도 발생할 확률이 있는 7등급 사고가 원전이 가동된 지 한 50년 만에 2건이 생겼어요. 10만 년 만에 한 건이라며. 50년 만에 2건이 생겼죠. 사람 인재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사고가 났었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 그 다른 프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다가 다시 깨달은 거예요. 야, 미쳤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인재였어요. 무슨 사고가 일인데요? 있었죠. 응? 고무링 그거 문제된 게 그건가요? 그렇죠. 오링. 오링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링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생긴 고무링이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이게 문제야.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거를 고무링 제작자라고 하면 될까요? 그 옆에 보조 로켓을 만들었던 제작자가 발사하기 2시간 전까지도 경고를 했어요. 위험할 수 있고 이거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발사를 보류하자. 2시간 전까지도. 그런데도 그냥 강행을 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 괌 추락 사고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언급한 적 있었을 텐데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있었고 그것도 상황을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알겠지만 되게 어이가 없어요. 정말로. 이런 걸로 비행기가 사고가 싶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조종을 하니까. 1차 대전이 있고 나서 유럽 사회에서 엄청난 반성을 했죠. 절대 전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2차 대전이 벌어졌죠.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최근에. 유럽은 선진적이라는 생각을 그래도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래도 있었어요. 제게 꼴 보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진적인 생각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난민들의 유입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삶에 정말로 딱 접촉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극우화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사람은 똑같네. 전혀 달라진 거 없었네. 그리고 되게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운영한 시스템이니까 완벽할 수 없고 언제나 우리가 상상한 걸 넘어설 정도의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요. 야, 이런 걸로 사고가 나나? 라고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말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파트를 읽으면서 마르크스가 틀렸을 거라는 강한 확신을 하게 됐고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글쎄 그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독실이가 가장 좋아하는 극단적인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그렇죠. 왜 마르크스주의가 옳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지?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르크스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거다라는 건지 아니죠. 프롤레탈리아들이 결국엔
서로 뭉치게 될 거고 권력을 뺏어오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상은 당연한 방법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프롤레타리아라는 그 집단이 네.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될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최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챕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뭘 성장한 거예요? 어떻게 계단을 올라갔다고 하는데 공산당 선언.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뭘 깨달아서 어떻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부분 그쵸. 파트일 거예요, 그죠? 이상적으로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회 현실.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군대 갔다 와서 군대가 생각해보면 참 좋은 데예요. 이 사람이 잘 그냥 현실에 바로 던져지지 않게 그냥 지낼 수 있게끔 그 나름대로 규칙 안에서 성장할 그렇죠. 수 있게끔 특히 해주니까. 이제 상태 안 좋은 아이들은 그렇죠. 예, 거기다 좀 막상 현실로 나오면 현실이 더 각박하니까. 근데 이제 현실이 너무 어지럽고 복잡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이론적인 게 공산당 선언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공산당 선언은 이제 책에서도 썼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뒷부분에 나와. 그죠? 뒷부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에 대한 책이냐면은 마르크스도 공산주의 사회에 살는 게 아니었으니까 자본주의의 끝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책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경계까지 걸어가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로니에 공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는 마로니에 공원의 경계까지 걸어가서 뒤돌아봐야지 마로니에 공원이 보이잖아요. 자본주의도 동일한 거지. 자본주의가 안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세계 안에서 탄생한 다음에 살다 보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세계처럼 느껴지는데 그 한계까지 걸어갈 필요가 있어. 자본주의 끝까지 걸어간 다음에 아 여기 경계구나.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르크스가 썼던 공산당 선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산당 선언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그 경계선이라고 생각했어.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런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위태위태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줬던 거지. 그래서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통로였기 때문에 현실 파트에서 이제 공산당 선언을 쓰게 된 거죠. 자본주의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 그렇지. 이 세상에 이걸 갖다가 되게 치밀하게 분석하는 이제 책이 자본론 아닙니까? 마르크스의. 최 사장님의 가장 좋아하는 책 아닙니까? 자본론이요? 네. 너무 어려워. 근데 실제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출판되면 계속해서 그때도 이제 탄압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써 일부러. 그래서 잘 읽히지 않는 게 번역의 문제도 있고 마르크스가 어렵게 쓴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용어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본론은 좀 어렵고 공산당 선언은 너무 대중화되게 우리가 읽기 쉽게 잘 써 있어가지고 혹시 읽어봐야겠다 싶으시면 자본론 사면 후회합니다. 공산당 선언은 얇고 명문이야. 자본론 안에 돈 버는 방법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어떻게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나가는지. 그렇죠. 쓰니까. 네. 공산당 혁명 있고 이제 최 사장을 꿈꾸게 됐다. 사실 그랬어요. 공산당 선언을 읽은 다음에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야. 옛날에는 열심히 노동하면 그 노동의 결과로서 부유해진 줄 알았어. 내가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세상이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는 게 30살의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쓰게 됐었던 그 이유와 정반대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자본주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이 날 것이다. 요걸 이용해야 되겠다. 그렇지. 근데 이제 알았어. 자본주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하고 싶은 말 막 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처음에 국민학교를 시작해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국민교육 헌장인가? 그 헌장이 아니구나 그건. 그거 뭐죠? 국기에 대한 경례. 맞나요? 그때 그냥 당연하게 하면서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찼어요. 그걸 할 때마다. 맞아. 그랬었어. 음악이랑 막 같이 틀어주잖아. 맞아. 잠깐만 이게 우스운 건가? 안 벅찼어요? 나만 벅찼죠.
저는요,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ADD 들어가는 거였어요. 국방과학연구소. 그냥 이유는 딱히 없었어. 그냥 사실 과학을 하고 싶었고, 과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연구소거든요.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기왕이면 폭탄 만들고. 그렇지, 딱. 그 조국을 위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되게 충격적인 것들을 몇 개 들었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첫 번째는 뭐였냐면, 중세 봉건제도에서 막 영주들이 싸우잖아요. 그때 농노들이라든가 뭐 거기 농노라고 하는 거 맞나? 농노라든가 백성들을 건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민들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대상이 바뀔 뿐이니까. 그럼 또 두 번째로 저한테 충격이었던 거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그리고 조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생긴 게 100년 조금 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지. 실제로 국가라는 거가 이렇게 개념화되고 확립되고 사람들한테 주입된 거는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렇죠. 그 직전부터 시작해서. 그 직전에는 이제 국가도 있고 나라라는 용어도 있고 했었는데 사실은 민족 국가 중심이었지. 지금처럼 민족보다 국가가 더 이념적으로 강화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뭐 단일 민족이었으니까 민족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 시작했었던 거는 프랑스 대혁명 때는 야 우리 시민들 우리 민족들이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 국가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어떤 계몽의 의도로 사용을 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국가주의가 되면서 우리 국가가 더 강한 국가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침탈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제국주의를 이렇게 좀 좋게 보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 얘기를 접했을 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난 당연히 우리 조국 혹은 우리 조국이라고 하는 건 너무 거창하다. 어린 초등학생의 독실이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되게 자랑스럽고 태극기가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쁘잖아요. 태극기라고 하는 모양 자체가. 그래서 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고 최 사장님이 언제 한번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이든 독실이가 들은 말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이 필요한 거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를 약간 까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 당시에 계몽을 하려고 하는 민중들을 혹은 시민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 자체가 무언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건 좀 제가 극단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 구한 말에 대한제국 시대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들은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별로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뭐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을 되게 저는 좀 싫어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저 같은 사람이 톡 튀어나오는 것만 봐도 사람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민족주의를 부정하고 싫어하고 그런 이야기들.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물론 단일민족이라는 건 이제 없어졌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치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되게 재미있는 것이 방금 전에 그 파트를 읽으면서 마르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되게 바뀌었던 것들을 생각을 했고 사실 최 대장님한테 질문도 하고 싶었고 여러분이랑 나누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실이가 했던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사실 그건 거야. 뭐냐면 계속해서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사례를 계속 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뭐에 대한 비판이냐면은 항상 거대 담론이라는 게 있었고 거대 담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거대한 어떤 전체적인 세계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전체 세계가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근원에 무엇인가 원리가 있을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비판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현실은 너무나 다채롭고 다양해서 거대 담론으로 하나로 꿰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거대 담론을 비판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거대 담론인 거야. 왜냐면은 생산 양식, 노동에 대한 방식, 아니면 이제 생산 수단이라는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역사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떤 필연적인 법칙적인 게 있다. 그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독실이가 지금 비판하는 방식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의 적절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어쨌든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계단을 많이 올라가셨네요. 그러니까 안 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빗면으로 빗면으로 천천히 올라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오늘 좀 아쉬워. 왜냐면은 공산당 선언 우리가 자본론도 마찬가지고 네. 한번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겁도 좀 나고. 그렇죠. 그리고 특집으로 제대로 다루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잖아요.
아직도. 아니야. 그런 분 사람 요즘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괜찮으세요? 그렇죠. 여기 청취자분들 기사가 나갈 불편하신 거예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 최 사장 네. 공산당 선언. 으로 사장 돈을 벌려고 하다. 거기까지 안 나가고. 아, 그래? 최 사장 북콘서트에서 공산당 선언. 그렇지. 네, 어쨌든 그렇군요. 예. 한국 사회에서 이 책에 선뜻 못 다가가는 사람 많을걸요. 요즘도 젊은 애들 더 그럴 거예요. 요즘은. 근데 저는 네. 그 정치적으로 보수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 진짜요. 근데 자유주의자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니까. 네, 시장 자유. 근데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한국 사회가 좀 읽어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본격적으로 다룹시다. 이 책에서 나중에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거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 사장님께.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언젠가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한 거는 그냥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마르크스가 틀렸다는 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예로 나아간 거였고 스탈린과 뭐 이쪽 그 소련에서 했었던 거 그리고 그 붕괴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좀 여러 가지 큰 한몫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러한 불완전함들을 좀 제거하고 좀 더 정교한 형태로 결국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네.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닐 것 같다고요? 우리가 너무 극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은 어디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완벽한 자유주의, 완벽한 초기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회사가 많아졌으니까 이미 승리했다라고 피해 가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기보다는 방향성인 것 같아. 그러니까 11계단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너무 다 중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상과 현실의 가운데를 종합하려고 하고 아니면 뭐 철학과 과학의 중간 뭐 이상이라는 걸 뽑아내려고 하고 자꾸만 그 가운데 것만 너무 기계적으로 중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고 그런 글도 검색해봤어요? 다 해봤어. 그런데 우리가 기계적 중립이다라고 좀 그 용어 자체가 비난적인 용어를 붙인다면은 할 말이 없긴 한데 우리 나이가 들면서 알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없어. 공산주의자들은 악마인가? 아니었잖아요. 자본주의자들은 악마인가? 그것도 아니었던 거야. 근데 그 이론에서 우리가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균형을 맞춰가는 상태라고 생각해. 지금도 법인세가 있고 개인 종합소득세가 있고 복지라는 것이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있고 최저소득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서 균형을 맞춰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방향이 조금씩 그 어떤 사회주의적이거나 아니면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이거나 마르크스가 꿈꾸던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조금씩 방향을 선회하게 되진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청문회 같아가지고 네. 말 잘못하면 그냥 막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벌써 3시 13분이 됐는데 잠깐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한 450명이 꽉 찼네. 넘는 분들이 15분 동안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너무 오래 쉬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15분 정도 딱 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3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지요.